어제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것인가? 시장은 대체로 글쎄요 정도의 반응입니다. 또 한미 무역 협상의 후속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이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고 부동산 이슈 보도록 할게요. 한미 관세 협상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미 경제수장 쪽에서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걸로 보십니까? 뭐 사실 어제 그런 발언들이 있기 전부터 어떤 조금의 힌트는 나오는 상황이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힌트가 어떤 거였냐면은 미국에서 좀 다른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물론 조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진 못하지만 미국 3,500억 달러의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른 조건을 제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뭔가 조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관건이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를 한꺼번에 외화를 만들어서 직접 투자, 그러니까 주식 지분형 투자라든지 돈을 모아서 주는 것은 어려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분할한다든지 혹은 이것에 대한 안전망을 준다든지 아니면 쪼개서 낼 때 다른 것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따라 붙어야 될 상황이었다라는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협조가 조금 이루어지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최대한 원화를 통해서 이런 3,500억 달러의 어떤 금융 지원 같은 것들, 사실 미국에 대해서 금융 지원이라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금융 투자 같은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다. 그래서 이제 산업부라든지 뭐 기재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한 이런 상황이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협상 타결이 가시권에 들어왔나 싶으면서도 또 불안한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 선불로 지급할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김정관, 김용범 이 두 장관이 방미 예정인데 접점 찾을 수 있을까요? 비교적 산업부는 비교적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흔히 말해 배드캅 굿캅이라고 해서 이런 어떠한 전반적인 협상의 속도를 조절해야 되고 협상이 결국 도장 찍을 때까지는 쓰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의견이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계속 의견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이 투자를 할 때 결국은 누군가는 안 좋은 이야기를 해야 흔히 말해서 미국의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3,500억 달러가 지금 내용상 나오는 거는 약간 한꺼번에 지급하기는 어렵다라는 컨센서스는 일부 형성된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요. 이게 형성된 것 같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칙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미국 쪽에 좀 유리한 조건.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3,500억 달러를 한꺼번에 받는 대신에 뭐 일본과 같은 방식을 안 따르니까 다른 대안을 낼 때 미국 쪽의 우호적인 것을 방향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 내에서 소통이 안 돼서 횡설수설하는 게 아니라 협상의 전략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사실 이제 미국도 재무부 장관하고 그 산업부, 흔히 말하는 상무부 장관이 어떻게 보면 약간 배드캅 국가처럼 재무부 러센트 장관이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러트닉 장관이 이제 좀 혼내는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협상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보니까 이런 원칙에 대해서 강조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원칙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도 뿌리면서 어떤 흔히 말하는 배드캅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저희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15 부동산 대책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부동산도 공급하고 어떻게 보면 수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제 대책에는 뭐 뒤에 공급 내용도 일부 있긴 합니다. 지난번 나왔던 대책들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부동산을 살 때 어떻게 보자라면 금융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금융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빚을 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더군다나 이 금융을 낼 때 지금 어제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돈도 빌려야 되고 허가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내가 집을 한 채 갖고 있는데 추가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제약을 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규제 내용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흔히 말해서 우리가 담보를 빌릴 때 담보 가치를 얼마 인정해 줄까를 이야기하는 LTV 비율에 대해서는 기존의 70%에서 40%. 그다음에 신용대출 받으면은 뭐 취득 제한한다라는
어떤 대출 제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예. 다주택자 취득세도 지금 3~4%에서 12% 오르면 굉장히 크게 페널티를 받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가격이 한 7~8% 바로 오르는 이런 효과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취득세라든지 양도세율이 원래 규제 지역에 적용되는 것들이 실천이 되면서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예. 상황들이다. 이후에 뭐 청약 규제라든지 재건축 재개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약 받을 때라든지 재건축 할 때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규제 지역이 지정이 되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라든지 입주 계획 이런 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제 큰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든지 한꺼번에 했다.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가려 그러면 기존의 규제 지역들, 이 흔히 말해서 이제 투기 우려 지역 같은 것들이 먼저 지정이 되면서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어제는 서울하고 서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거의 최종 룰을 쓴 거니까 최종적인 수단을 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는 이야기는 모든 단계를 차분히 간 게 아니라 한꺼번에 걸면서 굉장히 수요를 위축시키려는 그런 이야기를 걸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주택담보대출 한도 뭐 6억 원에서 2억 원, 4억 원, 6억 원 차동화인데 이제 가격별에 따라서 뭐 25억 이상은 2억 원, 뭐 15억에서 25억은 4억 원, 밑에는 6억 원 이렇게 차동화도 하고 전세대출 같은 것도 축소하는 이런 방안들을 내놨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에 손발을 다 묶은 굉장히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차근차근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결론적으로 효과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한동안은 결국 수요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예.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사라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정부에서 이제 투기가 아닌 어떤 주택을 사는 것이 어떤 거냐 이야기할 때 결국은 현금으로 하든가 어느 현금의 비중이 굉장히 높든가 아니면 전세를 끼지 말고 사든가 이런 식의 약간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거거든요. 예. 가이드라인을 내놨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좀 많지는 않고 사실 가격이 빠르게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투자적인 목적에 따른 어떤 부동산 주기 아파트라든지 이런 사는데 주택 구매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번에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것들도 내년 12월까지 한정을 시켜놨고 무한정 이렇게 큰 구역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지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전례가 없었던 일이고 예. 사실 어떤 국민들의 반발도 있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지금 만약 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또 눌려왔던 수요가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공급 대책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매우 투명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기대감들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생각보다 빨리 또 가격이 변동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조성이 되어 있다. 결국 수요와 예. 공급인데 지금 수요만 억눌렀고 공급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수요는 결국 기대감이죠. 기대감이 가격에 빨리 반영된 이런 상황은 조성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확대했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뭐 실효성은 뭐 당연히 있겠죠. 이게 네. 당연히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부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LTV 규제 같은 것들 세게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뭐 15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6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LTV 규제가 들어가면 또 다른 얘기거든요. LTV 규제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10억을 빌리면 40%밖에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내가 빚을 낼 수 있는 한도는 40%, 네. 4억 원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명목상으로는 뭐 6억 원으로 풀어줬다고 하지만 6억 원이 사실상 아닌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사실 이제 조금 가격이 작은 주택들에 대해서는 사실 빚을 내서 사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빚에 대한 어떤 한계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줄여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주택에 영향을 줬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진 이제 토지거래 허가 제도와 연결이 되면서 이게 좀 수요를 위축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반영된 것은 결국은 지금 도표에 나오고 있지만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수도권까지 조금 퍼져나가는 현상들이 있으니까 이 서울하고 전체적으로 그 굉장히 큰 범위를 했거든요. 서울 전역하고 그다음 경기권 12개까지 했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큰 권역에 대해서 이런 수요 억제책, 흔히 말해서는 금융 억제책 같은 것들을 예. 세게 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책이 나오는 배경을 보면요. 조금 전에 저희가 그래픽으로 잠시 보여드렸는데 지금까지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이 있었죠. 627 대출 규제 그리고 97 공급 대책이 있었는데
있었는데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규제 지역들을 대폭 확대를 했는데 전 이걸 보고 나니까 다 묶는 건 좋은데 이렇게 하면은 인천 같은 다른 쪽으로 또 수요가 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흘러나갈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수원 화성 같은 데가 지정이 안 되면서 동탄 예. 쪽이 지정이 안 되면 또 그쪽은 또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결국은 이 밖의 지역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투자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형성된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지적할 점은 이제 지금 아주 파란색으로 나오고 있는데 용산, 서초, 강남, 송파는 이미 이런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같은 돈이라면은 뭐 다른 데 가서 어렵게 투자하느니 이쪽에 흔히 그렇죠. 말하는 중심권에 예. 쏠릴 수 있는 두 가지 현상이 같이 나타날 수는 있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사는 건 막지 않겠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었을 때 현금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았다는 것이 또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이런 큰 부자들은 어떻게 보자라면 이쪽 용산, 서초, 강남, 송파 기존에 있는 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실수요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정이 되지 않는 지역으로 가서 적정한 가격 수준의 아파트를 골라서 살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예. 이쪽 시장은 좀 좋아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고가 주택은 현금이 없으면 못 산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대출 규제를 이렇게 조이다 보면 결국 현금 여력이 있는 자산가 중심의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그런 현상은 좀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규제구역에 기존부터 묶여 있었던 지역들에 대한 예.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현금을 가지신 분들이 또 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또 개인의 자산도 늘어나게 되고 개인의 자산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일부 또 부동산으로 자금이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거든요. 이 투자 자금들이 그러니까 주식도 하지만 부동산도 해야 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많이 버신 분들이 또 이런 흔히 말해서 미래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지역으로 또 흘러갈 수 있고 그것들이 이제 현금을 샀을 때 가장 또 메리트가 있는 용산 아까 용산, 강남, 서초 그다음에 이제 송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고요. 또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번 분도 굉장히 많고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이 유동성들이 또 부동산으로 갈 흐름들이 있는데 이 흐름들이 결국은 어디로 갈 것이냐 현금만 있다라고 하면 현금에 사는 것에 대해서는 방해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 쪽으로 몰려갈 수 있는 흔히 말하는 기존에 과열됐던 지역으로 몰려갈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요. 이렇게 규제를 조이고 주담대 안에서 스트레스 DSR 금리도 상향 조정하고 이런 규제가 늘어나면은 이거 전세값 끌어올리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전세값을 끌어올리기도 하지만 전월세 전환 같은 것들을 좀 높일 거라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결국은 지금 집 사는데 좀 어려워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는 집값보다는 전세값이 좀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흔히 말해서 한 가구가 있으면 이 지역 내 대출 같은 것들도 DSR 규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이 기본적으로 DSR 규제를 받지는 않는데 이런 DSR 규제 같은 것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대출 여력이 좀 줄어든다는 말씀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출 여력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특히나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새로 월세가 전월세 저당 같은 걸 통해서 집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픽에 나가는 전세 대출 DSR 규제 적용이란 거는 아무래도 그 1주택자의 어떤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는 사실 전세 대출에 대해서 이런 걸 잘 반영하지 않긴 했는데 전세 대출 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가 적용이 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전체 가격은 안 오를 수 있지만 이분들이 결국은 전월세 전환 같은 것들, 전세를 반드시 살아야 되는 분들, 또 임차를 해야 되는 분들은 전월세 전환 같은 것들을 하면서 흔히 말하는 전세의 월세화를 촉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이번 대책은 초강력 부동산 대책입니다. 풍선 효과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경기 지역까지 포괄적으로 묶였는데 실수요자들 반응도 굉장히 반발이 거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고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가장 큰 아까 시사점을 말씀 잘 안 드렸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집을 들어갈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실수요자가 아니면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결국 진짜 사는 사람들이 아니면 좀 집을 사는 것들이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돼 있고 이런 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자라면 거래 자체가 줄어들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 이게 결국 어떤 이야기냐 기존에 팔려고 했던 사람들도 예. 지금 이런 대책들이 나오게 되면 공급 좀 줄일 수밖에 없고 실수요자들은 살 수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 어떤 제도에 벗어나 있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 자체가 줄면서 좀 타격을 입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좀 아쉬워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사실 강남에서 오르고 분당에서 오르고 예. 집값들이 오르고 있는 분들인데 이제 어떻게 보자 노도강 지역이라는 지금 집값이 올라가려고 하는 지역들에 대해서 오르지도 않았는데 약간 강력한 규제를 받았다라는 이런 효과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 개 뭐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 또 이게 그 집값이란 것이 그냥 집값이 아니라 개인의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원망 역시 조금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칫 이런 대책들이 실수요자들만 골탕을 먹게 되는 일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밀하게 조정을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들 여기에 더해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어떤 으름장 같은 것도 어째 놨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재명 정부가 탄생을 하고 넉 달이 됐는데 부동산 대책이 3차례가 나왔습니다. 이거 너무 잦은 거 아닙니까? 사실 그만큼 이제 부동산이 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뭐 정치적인 이슈, 국민 정서 같은 것들이 좋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공급이 충분하면은 이런 시장의 메커니즘이 잘 작용을 해서 예. 집값이 많이 오를 거다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지 않는데 지금 공급이 아무래도 위축이 되어 있다. 뭐 한 26년 가면 올해보다 아파트 공급이 반으로 줄어들까 서울 지역에는 반으로 줄어들 거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공급이 줄어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집값 같은 것들의 움직임이 좀 심하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 그러니까 6월 달에도 내고 9월 달에도 내고 이제 10월 달에도 한 번 또 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